인연이 어디서 감히 대답을 해. 날카로운 소리가 벽을 타고 튕겨나갔다. 식탁 위엔 갓 지은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님 전 그냥 내가 내 아들 밥상에 8첩 밥상 제대로 못 올리는 게 그냥이야. 며느리인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일어섰다. 시어머니 박말순. 동네에서도 입만 열면 며느리 험담으로 유명한 인물. 며느리는 종이다라는 철진한 사고방식을 지독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시집와서 몸만 사리고 하루 종일 뻗어자는 며느리도 있냐?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도 침묵으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몰랐다. 그 침묵 뒤에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었는지. 그날 저녁 말수는 아들 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너 당장 와봐. 내 마누라가 오늘도 내 속을 뒤집어놨어. 이런 여자는 도저히 며느리로 못 본다. 규진은 한숨만 푹 쉬었다. 엄마, 또 무슨 일인데? 또라니. 내가 너처럼 키워놨더니 여편 내 편이나 드냐? 화난 말수는 전화를 끊고 수진의 방 앞으로 갔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내일부터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더는 못 봐주겠어. 짐 싸. 그 순간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엔 불꽃 같은 눈빛이 번뜩였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말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내가 모자라서 널 받아준 줄 아냐? 니까짓게 감히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그 우리 집이라는 표현. 그거 좀 고치셔야 할 것 같네요. 여기 제 명의 집입니다. 어머님께서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처음 이 집 마련할 때 제가 제 명의로 구입한 집이에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요. 말순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여긴 내가 30년 산 집이야. 어떻게 네 이름이?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 수지는 고요하게 말했다. 그러나 말순의 눈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말이 안 돼. 말순은 손에 쥔 서류를 덜덜 떨었다. 화면 속 등기부등본에 새겨진 이름은 익숙한 이름 같으면서도 너무도 낯설었다. 소유자 김수진. 그녀의 며느리. 그 조신한 척하던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린다던 그 며느리가 이 집의 주인. 이 집은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그걸 전현이 샀다고. 말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 그중 대부분을 전세로 전전하며 이 집만큼은 오래 붙잡고 있었다. 집주인 할머니가 떠날 때 아무튼 젊은 여자한테 팔린다는 말만 남기고 갔었다. 그게 수진이었다는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이성을 잃은 얼굴로 아들을 불러냈다. 너 집 문제 알고 있었냐? 규진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결혼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 집 엄마 계속 여기 사시라고 일부러 골랐어요. 그럼 이 집을 네 마누라가 산 거야. 그 할망구가 넘긴다고 하더니 그게 내 마누라였다고. 처음부터 엄마 말씀드리려 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생색내는 것 같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괜히 말 꺼내면 싸움만 날까봐.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지금까지 세입자로 산 거냐? 그 조신한 척하는 며느리 방 한 칸 얻어서 살았던 거냐고. 규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말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건 모욕이야, 이건 진짜. 그년이 감히 나를 내쫓겠다고. 그날 밤 말수는 집안 구석구석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택배 박스를 까고. 뭔가 나올 거야. 감히 날 이렇게 만든 전현한테 약점이 하나쯤은 있을 거야. 그러다 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꺼낸 그 서류엔 혼전재산 명세서.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금성 자산 1억 5천만 원. 부동산 보유 내역 아파트 한 채현 거주지, 오피스텔 일실월세 수익 중. 투자 자산 주식 계좌 총합 약 10억 원. 뭐야 이게. 말순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저게 진짜 우리 며느리 맞아? 이게 뭐야? 그냥 평범한 교사 아니었어. 알뜰하게 살긴 하던데 이 정도라고. 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는 이제 집요한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좋아 좋다 이거지.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이 집이 내 거면 뭐. 그럼 널 시집살이 제대로 맛보게 해주마. 제대로 부서지게. 말수는 변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젠 더 이상 며느리에게 대놓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수진아 이국 좀 봐줄래? 내가 간을 잘 못 맞췄나 봐.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며칠 전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 내가 괜히 성질만 부려서 미안했어. 네가 이 집 산 것도 얼마나 대견하니 후후. 말수는 혀에 꿀을 바른 듯 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은 차가웠다. 며칠 뒤. 어머님 제 방에서 뭐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서랍이 뒤져져 있었고 서류 정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심지어 자신만 알고 있던 비상금 봉투가 사라진 것. 어머, 내 방은 내가 청소 좀 했는데? 뭐 의심하는 거야 지금? 말수는 웃었지만 눈은 결코 웃지 않았다. 수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감정과 직감뿐. 그날 밤 말수는 단짝인 동네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영자야. 우리 집 있잖아. 지금 우리 며느리 명의래. 우리 아들이 해준 것 뻔한데 자기가 자꾸 샀다고 우긴다. 이게 말이 되냐? 전화기 너머로 탄식이 이어졌다. 어머 진짜야? 며느리가 거짓말을 엄청 잘하네. 같이 살고 싶지도 않겠는데? 너는 그럼 같이 계속 살 거야? 그럼.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알아? 그년이 교사라며. 근데 부동산이 두 채야. 주식도 몇 억씩 한대. 그걸 숨기고 우리 아들한텐 모른 척. 세상에 웃긴 년이네. 어디서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거야? 말수는 그렇게 거짓말치는 며느리라고 주변에 소문을 뿌려댔다. 며느리가 재산 숨기고 시어머니 무시한다는 이야기로. 진실은 왜곡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점점 수진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진은 가까운 슈퍼에 들렀다가 계산대 옆 아주머니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교사 며느리 그 집 주인이래. 시어머니가 불쌍하지 기센 며느리 만나서. 그래도 그걸 들먹이고 시어머니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은 들은 척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눈가가 떨렸다.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다. 어머님이 퍼뜨린 거야. 그녀는 단박에 눈치챘다. 밤이 깊은 거실. 수진은 마주 앉은 남편 규진에게 말했다. 우리 따로 나가 살면 어때? 규진은 당황했다.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엄마랑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괜찮아진 게 아니야. 속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있어. 지금 동네가 다 소문났더라고. 규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 순간 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머님이 우리 통장 내역도 본 적 있어? 규진은 눈을 피했다. 그 모습이 대답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봤구나. 아니, 내가 보여드린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말순 앞에 앉았다. 침묵이 무겁게 흐르던 식탁.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 집 어머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말순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그동안 불편하셨죠? 제가 나가는 게 모두에게 편할 것 같아서요. 말순은 당황했다. 분명 그녀가 원하던 말인데. 막상 듣자 뭔가 이상했다. 너무 깔끔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몸이 떨렸다. 진짜 나갈 거야? 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집은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저 그 정도로 약한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수진과 아들은 떠났다. 정말로.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조용히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말순은 잠시 멍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인데 왜 이리 쓸쓸한가. 잘 갔네. 그래 결국엔 이 집 내 거지. 다른 이름이 찍혀 있어도 사는 사람이 주인이야. 후후.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텅 빈 집. 조용한 방. 가스레인지 위엔 음식 하나 없고 냉장고는 횡했다.
뭐야, 김치도 안 남기고 간 거야? 라면이라도 좀. 식탁에 앉은 말수는 자기도 모르게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여기 물 좀. 없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걸. 빨래도 청소도 설거지도 수진이 다 했던 거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내가 누군데.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며칠 후 말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 익숙한 마트, 익숙한 이웃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아이고, 박 여사님 오셨네. 그 뒤엔 어색한 침묵과 수군거림. 저기 며느리가 나갔대. 그 교사 며느리, 집도 그 여자 거였다며. 원래부터 부자였대. 시어머니는 몰랐던 모양이야. 안 됐지 뭐, 이제 혼자 사신다던데. 말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귀에서 피가 날 듯 화끈거렸다. 그년이 퍼뜨렸나? 지가 나가놓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아니었다. 소문은 이미 등기부등본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누가 떼봤는지 동네엔 이미 다 퍼져 있었다. 수진이 혼전 재산으로 그 집을 샀다는 것. 그리고 수진이 꽤 큰 집안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며칠 뒤 말수는 조용히 규진을 불렀다. 너 내 마누라 집안 뭐하는 집이냐? 규진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수진이 원래는 회장님 외동딸이에요. 수진이 성격상 티 안 내고 살고 싶어 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 그거 엄마가 망친 거야.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이 집도 엄마랑 나 같이 살라고. 자기 이름으로 사서 조용히 살아보겠다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수진의 조용한 성격, 깔끔한 살림, 군더더기 없는 말투. 그건 단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가 아니었다. 품격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말수는 또 다른 충격을 마주했다. 집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등기.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낸 사람 김수진. 내용 상호 불편한 동거 해소를 위한 계약 해지. 내용 요지 해당 거주지에서 박말수님의 퇴거 요청. 날 나가라고.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밑줄. 법무법인 도장과 변호사 서명이 찍힌 문서. 장난이 아니었다. 말수는 그날 밤 자신의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TV 소리도 없고 밥 짓는 냄새도 없고 사람 숨소리조차 없는 이 집. 그녀는 깨달았다. 결국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구나. 그제야 처음으로 수진이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려 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어머님, 입맛에 맞게 해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해놨어요. 어머님 피곤하실까봐 청소는 제가 해둘게요. 그때는 그 모든 말이 귀찮은 소리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 따뜻함이 그리워졌다. 말수는 짐을 쌌다. 정확히 말하자면 쫓기듯이 쌌다. 하루 전 법무법인에서 자진 퇴거 권고 통지가 재차 날아왔다. 내용은 간단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주인 김수진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그리고 거주지 훼손 사유로 퇴거를 요청한다는 것. 이게 진짜로 나를 내쫓겠다고. 그 그년이. 말수는 울부짖었지만 소리는 집안에서만 맴돌았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연락 끊은 지 오래. 그나마 남은 건 아들 규진. 하지만 그조차도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수진 편이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수진은 엄마한테 다가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마가 그걸 다 망쳤어. 말수는 결국 시립요양복지센터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단칸방, 곰팡이 핀 벽지, 찢어진 장판. 가구라고는 침대 하나, 싱크대 하나. 냉장고에 넣을 반찬도 없고 화장실에선 물이 뚝뚝 샜다. 내가 이런 곳에 살다니. 30년 동안 어깨 펴고 다녔던 그녀. 이젠 관리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혼자 사는 노인이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 김수진. 말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죠.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신문기사 스크랩. 제목은 이랬다. 김 회장의 외동딸, 김수진 이사장 본격 경영 복귀. 10년 만에 돌아온 그녀, 겸손함 속 품격이란 무엇인가. 조용히 살던 재벌딸, 사회적 기업 통해 청년 창업 지원 예고. 말수는 그 사진을 덮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회장 딸? 그럼 그 돈, 그 집 다
진짜 다 그년 거였던 거야? 며칠 후 말수는 이사 나간 집 앞에 갔다.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똑똑. 수진아. 수진아, 엄마야. 좀 나와봐라 제발. 하지만 인기척도 없었다. 대신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말순이 돌아보니 정장 입은 건장한 남자들. 여기 사시는 분 요청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집 반경 100m 이내 접근 시 경고 없이 고소됩니다. 뭐? 더 이상은 정중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니,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좁디 좁은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말수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애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그 손이 참 따뜻했는데. 그 손을 내 손등 위에 얹어줄 때도 있었는데.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젠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집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신뢰를, 사랑을 모두 내던졌다는 걸 알았다. 이사장님, 인터뷰 준비 마쳤습니다. 카메라 앞 깔끔한 아이보리 셔츠에 고급스럽게 묶은 머리. 테이블 위엔 정갈한 물 한 잔. 그리고 고요한 미소. 김수진. 이제는 김 회장고 김태성의 외동딸이자 수진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공식 복귀한 인물. 그녀의 얼굴은 화면 가득 비쳤고 수많은 시청자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며 감탄을 터뜨렸다. 저는 특별한 재벌 2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기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 TV 앞 말수는 눈을 부릅뜬 채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게 내 며느리였다고? 소파도 없는 방에서 등을 벽에 기댄 채 작은 삼각 쿠션에 앉은 그녀의 눈가엔 서글픔과 분노, 후회와 자괴감이 동시에 어렸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한 손엔 재래시장 봉투를 들고 어딘가로 향했다. 수진재단 경비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저기 김수진 이사장님 좀 면담 신청이라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박말순입니다. 며느 아니 전 며느리 그냥 지인입니다. 경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사장님 지시로 박말순 씨는 접근 금지 대상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면 보안 조치 취하겠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 한 번만. 내가 미안했다고. 한 번만 전해줘요 제발. 경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미 몇 차례 전달 시도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선 더 이상의 연락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저녁 말순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좀 예민했던 거잖아. 며느리한테 살림 좀 시켰던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였나?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다는 걸. 수진을 무시했고 깎아내렸고 기회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 게 창피하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얼마나 찔렀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말수는 동네 복지센터에 갔다.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였다. 상담사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가장 후회되는 말이 뭔가요? 말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깟 며느리 주제에. 그 말 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편 수지는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다. 이사장님, 만약 그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면요? 수지는 웃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땐 제가 진짜 무서운 여자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녀가 지금껏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그리고 그 끝은 용서가 아닌 결단이 될 거란 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자, 곧 김수진 이사장님 입장하십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청년 창업 지원 컨퍼런스. 국내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앉아있는 행사.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평범한 삶은 제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군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신분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더 억울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숨기고 살았던 신분은 누군가에겐 무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분, 지금은 어떤 처지에 계신가요? 수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 하나를 건넸다. 시어머니 박말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 접수 예정.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좌중이 술렁였다. 수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가족인데 왜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라서 다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현장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닌 선언이었다. 침묵해온 며느리들의 분노를 대변한 목소리. 그 시각. 작은 원룸. TV에서 생중계 중인 수진의 모습이 말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언제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 그녀는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다시 혼자에게로 되돌아왔다. 자기 방, 자기 숨결, 자기 비명. 그 외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후 말순의 삶은 더 추락했다. 이웃들이 그녀를 멀리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 명의 집에서 쫓아내려다 오히려 시장에서도 수군댔다. 어머님 카드 안 받아요. 손님 다른 가게 가주세요. 말순은 점점 외출을 줄이게 됐다. 도시락 배달, 빨래 수거 서비스, 모든 걸 최소화했다. 전화도 안 왔다. 딸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들은 이직하며 연락이 끊겼다. 말순은 이제 진짜 혼자였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수진. 어머님, 제가 왜 그토록 조용히 살고 싶어 했는지 아셨겠죠? 단 한 번이라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은 제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을로 만들고 깔아뭉개려 했던 가해자였습니다. 편지는 차갑게 끝났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말순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날 밤 말순은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거기엔 결혼식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수진이 곱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 옆에서 서툴게 팔짱을 낀 말순 자신. 그때 왜 그렇게 불편해했을까? 예쁘더라. 참. 처음엔 정말 괜찮은 며느리였는데. 사진을 덮고 말순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에겐 추억도 후회도 사과할 기회조차 남지 않았다. 늦가을 센터의 정원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 수지는 아이들과 텃밭 옆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진한 상처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말순 씨 상태가 위중하답니다. 지금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하네요. 수진의 손이 멈췄다.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 병원이죠? 501호 병실. 희미한 생명음을 알리는 기계음만 울려 퍼졌다. 창밖에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말순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눈꺼풀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얀 코트를 입은 수진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수진이냐?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왔어? 이젠 나 용서도 못 받을 짓 했는데.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어머님이잖아요. 그 말에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내가 무릎 꿇고 살아야 내 자존심이 지켜질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엔 내가 다 무너뜨렸더라.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어머님께 기대했었어요.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바랐어요. 가족. 내가 그 말 하나 못해줬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땐 그게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먼저 마음 주면 지는 거라고. 그래서 못됐지. 수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그 말 들으려고 온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가지라도 바로잡고 싶었어.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저도 사랑했어요, 어머님. 수진은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아니라 지금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요양병원 뒷마당 작은 정원. 노란 국화꽃앞 벤치에 수진과 말순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말순은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있었다. 이거 예전에 너 해준 거랑 똑같네. 속에 고구마 들었고. 수진은 웃었다. 어머님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남은 거 몰래 싸드린 적도 있어요. 나 몰랐어. 그게 그렇게 고마운 줄은. 이젠 아시잖아요. 그럼 됐지 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죽으면 너 제사 안 지내도 돼. 내가 지낼 자격 없는 사람이고 너한텐 그냥 지나간 어른일 테니까. 아니에요. 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가끔 국 하나 끓일 때 어머님 좋아하시던 거 떠올릴 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말순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착하다. 그동안 몰라봐서 이제라도 알아서 행복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내 딸이 되죠. 며느리 말고 그냥 딸. 수진은 손을 뻗어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어머님. 그리고 그날 밤 요양병원 창밖에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병실안 작은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지금이 가장 따뜻하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줄 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던 사이도 진심 한마디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니까요. 사람 사는 냄새 나는 드라마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